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계약법 총칙이라는 조문을 정리할 겁니다. 조문이 이제 다 끝나가죠. 그래서 계약법 부분은 한 3강 정도. 그래서 계약 총칙 1강, 그다음에 매매 1강, 임대차 1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법 부분은 조문이 중요해요, 아주. 그래서 뭐 판례 뭐 이런 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 조문, 그러니까 이 3강 정도만 정확히 우리가 정리하시고 이해하신다면 계약법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계약법에 대해서는 조문 참 중요하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힘들지 다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맘쯤 오면은 이것도 막 어떻게 해요?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자 하는 막 생각이 막 드시게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으시고 특히 이 계약법 부분은 조문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총칙에서 527조가 나옵니다. 특별한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고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557조입니다. 계약의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도달된 때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 528조와 529조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래? 살 거면 8월 말일까지 얘기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살래? 라고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528조 1항입니다. 승낙은 기간을 정한 계약의,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어요.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돼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고요. 만약에 연착됐다면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지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2항 연착통지인데,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따로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단서는 당연한 거죠. 그럼 본항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항상 연착의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연착된데 보니까 이거 늦게 보냈네 이런 경우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항 청약자가 전항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맞춰볼게요. 자,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연착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청약으로 볼 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3항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가로에 주의할 점을 넣어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적으로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행해야 되는 것만 의무예요. 따라서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책무 또는 간접 의무라고 합니다. 연착의 통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연착의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책무다. 책무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간접 의무라고 합니다. 개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29조. 승낙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고요. 만약에 상당한 기간을 지나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은 거죠. 530도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까지 왔죠? 중요한 게 뭐죠? 531조예요. 자,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531조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528조, 529조, 530조까지 보면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승낙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한다는 것이 통솔과 판례 입장이에요. 뭔 소리인가 싶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한다. 다만 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것도 헷갈려? 그럼 따로따로 기억하세요.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발신지입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죠? 성립됩니다. 이렇게 따로 기억하셔도 돼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532점. 승낙을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읽어보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의사실현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은 있는 때라는 세 글자예요. 안 때가 아니에요. 이게 잘 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때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33조.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533조.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조건을 붙인 승낙은 승낙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절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근데 535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판례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것도 조문이 중요한 거죠. 일단 읽기 전에 먼저 정리해 보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보시면 1항 목적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로 믿었음에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을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4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상대방은 뭐여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숙지하시고 점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536조입니다. 자, 쌍무계약이란 게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에요. 근데 이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죠. 현찰박치기가 원칙인 겁니다.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536조 1항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 의무자라면 먼저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즉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가져왔죠, 그죠? 자,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2항이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인 후이행 의무자의 재상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그 후이행 의무자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여기까지는 조문인 거죠. 근데 판례 하나 더 추가할 거자고요. 자, 우리 판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이때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뭔 소리냐? 자, 이런 얘기죠.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인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을 그냥 현찰박치로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보통 나눠서 주죠.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주고 나중에 잔금을 줘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시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이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도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은근가 끊기로 버티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교부한 날이 된다면 그때는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나한테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7조와 538조는 위험부담 문제예요. 이것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조문을 볼게요. 일단 위험부담 문제는 뭐냐면요. 후발적 불능인데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요랬을 때 그 불능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매도인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할 때 이 채권자는 매수인을 말하고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인데 언제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는 고의과실이 없지만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던 중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불능이니까 재산권은 넘겨받지 못하고 돈만 주게 되거든요. 따라서 매도인에게 이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득액만큼 깎아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익을 상환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상환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조문인 거예요. 530조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없다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538조입니다.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게 된 때, 있는 때이죠.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으니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도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죠?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상환해야 된다. 어떻게요? 깎아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9조, 540조, 541조까지 이 3개 조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냅니다.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조문만 보면은 뭔 소리인지 항상 모릅니다. 그래서 용어를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용어를요. 갑하고 병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에 제문 예를 들게요. 둘이 연인 관계죠. 그래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병을 꼬시기 위해서 갑이 을이 운영하는 꽃가게에 가서 아저씨 장미꽃 백송이 좀 주세요. 장미, 백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을한테 그리고 이 꽃 좀 우리 이쁜이 병한테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꽃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병이니까.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꽃 배달을 시킨 갑을 요약자라고 하고요. 꽃 배달을 해줘야 될 채무자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꽃만 받게 된 병을 제3자 또는 뭐죠?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누가 수익자인지를 알아야 법조문이 이해가 되니까 먼저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보자고요. 539조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제3자는 직접 급부 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채무자, 이 낙약자 여기서 뭐죠?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럼 이런 얘기죠. 우리 병한테 전화한 거죠. 안녕하세요. 꽃 배달 서비스인데요. 갑씨가 아가씨한테 꽃 배달 시켰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받을게요. 이게 뭐예요? 수익의 의사표시인 거죠. 이게 뭐예요? 이항이에요. 꽃을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병은 을한테 직접 꽃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일항인 거죠. 어렵지 않죠? 540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을이 병한테 전해가지고요. 꽃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병이 글쎄요. 그 인간이 왜 나한테 꽃 배달을 시켰지? 생각해 볼게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저녁 6시까지는 말해 주십시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는 거죠. 읽어볼게요. 540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누구죠? 을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고할 수 있고, 꽃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채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뭐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병한테 오늘 오후 6시까지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채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병이 결정을 안 해주면, 말을 씹으면 뭐죠?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41조. 자, 갑이 을에게 장미꽃 백송이를 갖다 주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병이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꽃을 받을게요 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미 했는데, 한 후에 갑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백송이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백송이를 말고 10송이로 바꿉시다 라고 하면 병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갑이 집에 생각해 보니까 바보짓 생각 같아. 그래서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그 꽃 배달하지 마세요 라고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소멸시키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는요? 꽃을 받겠다고 말한 후에는요. 541조입니다.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뭐하지 못합니까? 소멸시키지 못한다까지 이해하시면 끝인 거죠.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좀 붙이면 되는데, 일단 조문은 뭐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543조부터 해제와 해지가 나오고,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해제인 거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법정 해제가 되는데, 일단 543조입니다. 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요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이고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것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가지고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544조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문제를 푸시거나 책을 보실 때 채무 불이행하면 막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죠?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행지체는 채무 불이행의 일종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이행지체잖아요. 근데 이행지체는 채고가 필요합니다. 왜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요. 따라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뭐죠? 안 하는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꼭 채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안 하겠다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채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경우에는 채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죠. 그 다음에 545조 정기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정기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최소한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따라서 정기행위는 그날 지나서 이행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정기행위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의 채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채무불이행.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채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뭘 안 해도요? 채고를 안 해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547조 불가분성이 나오는데 제가 지역권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제와 해지는 이랑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으로 해제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랑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지권이 싹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 간단하죠.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싹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8조입니다. 자, 해제는요,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킨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48조 1항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3자 앞에 특색이 뭐냐면 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3자가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가 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어야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49조 읽어보진 않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동시인강이고 손해배상도 뭐죠?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0조입니다. 해지의 효과인데 해지는 뭐냐면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이렇게 됐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551조 해지하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하고 나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특히 조심할 것은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연 5% 이자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는 이자도 붙여서 청구하고 별도로 또다시 뭣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2조입니다. 자, 해제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자트 놈이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은 1항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데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채구할 수 있습니다. 2항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뭐죠? 소멸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553조입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원상 회복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놈은 해제하지 않을 놈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553조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조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는 해제권이 소멸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